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교수 공재성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화면의 구성 요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모니터링 스위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스위치가 있고요. 요거는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위아래로 이렇게 바뀝니다. 요 모니터링 스위치의 역할은 뭐냐 하면 여기 우측에 웨이폼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웨이폼 차트에는 톱니파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모니터링 스위치를 ON하고 오프하고 ON하고 오프하고 요 모니터링 스위치의 동작에 따라서 요 웨이폼 차트의 톱니파가 그려지기도 하고 그려지지 않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요, 신호 증폭 방법이라고 하는 어, 드롭다운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요걸 누르시면 이제 세 개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증폭, 세 번째는 감폭이라고 하는 증폭 방법인데요. 요건 뭐냐 하면 기본을 하면 우리가 0에서 9까지 값이 변화하는 톱니파가 되고요. 증폭을 누르게 되면 그 값이 두 배가 뻥튀기 돼서 0에서 18까지 값이 왔다 갔다 하는 톱니파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간폭은요, 기본인 0에서 9까지 움직이던 것이 나누기 2, 반이 돼서 0에서 4.5까지 이렇게 신호가 감소되어서 움직이는 이런 동작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동작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누르면요. 자, 처음에 우리는 기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서 시작을 하면요. 여기 잘 보시면 0에서 여기 10보다 조금 작죠. 여기가 9 값인데요. 0에서 9까지 신호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표시가 되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중폭을 누르게 되면요. 0에서 9까지가 아니고 0에서 18까지 20에서 요쪽 조금 내려가 있죠. 10, 정확하게는 18까지입니다. 그래서 0에서 18까지 값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간폭을 누르면 0에서 4.5까지입니다. 4.5까지 신호가 톱니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스위치를 오프를 하면요. 웨이폼 차트에 더 이상 값이 더 그려지지 않고요. ON을 하면 다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기본을 눌러서 ON, 오프, ON, 오프, ON, 오프 해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를 증폭을 해서 ON, 오프, ON, 오프, ON, 오프 해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베이터의 13층에만 버튼이 눌러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올라갑니다. 13층이 아닌 층에서는 그냥 지나가야겠죠. 그리고 13층이 되면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로봇을 배우니까 로봇의 예를 들어볼까요? 컨베이어 위에 작은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로봇은 컨베이어 끝 위치에 제품이 도착하면 상자에 담아야 합니다. 어떻게 프로그램하면 될까요? 컨베이어 위에 작은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라는 조건에 따라서 로봇은 다르게 동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은 물이 있을 때는 집어서 상자에 넣고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구조문이 바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을 정의하자면 제시된 불리언 조건식을 평가한 후에 참과 거짓에 따라 다른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문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if, else, 스위치 케이스 등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문법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기 if else 구조문에 예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순서도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명령어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조건식의 순서도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화살표를 따라서 하나씩 이해해 나가면 되죠. 제일 위에 시작을 시점으로 화살표를 따라가면 조건식이 있습니다. 조건식이 있고요. 예시 1을 참조해 봅시다. 예시 1을 참조하면 조건식은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눌러져 있는가가 조건입니다. 눌러진 상태라면 참, 아니면 거짓이 되겠죠. 만약 눌러져 있다면 참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 A를 만나네요. 실행 A는 멈춘다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멈추면 됩니다. 반대로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다면 거짓의 화살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실행 B 있죠? 실행 B는 뭔가요? 지나친다네요. 그럼 엘리베이터는 다음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로봇이 작업장에 있습니다. 조건은 컨베이어 위에 작업물이 있는가입니다. 작업물이 있으면 실행 A가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여 로봇은 작업물을 집어 상자에 담습니다. 아닌 경우 실행 B가 동작하여 계속 작업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동작이지요. 프로그래밍에서 조건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반복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이때 제가 조건문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것은 컴퓨터에게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단순한 판단에 따라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조건문은 반드시 포함되는 구조문입니다. 이건 조금 전 살펴보았던 간단한 조건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것보다 복잡한 조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등급을 평가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등급은 A부터 F까지 총 5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if else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90점 이상의 결과를 A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B등급을 평가하기 위해서 80점에서 90점 사이 구간의 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C등급을 평가하기 위해서 80에서 70점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속 진행하면 A부터 F까지 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고 관리가 힘듭니다. 조금 더 개선된 방식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 else i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lse if를 사용하면 상위 조건에서 제외된 경우에 다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여 평가합니다. 동일한 성적 등급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에서 else if를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 90점 이상의 경우에 A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가 아닌 경우 두 번째 조건에서 80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판단 대상에 이미 상위에서 90% 이상을 걸러냈기 때문에 90점 미만 여부는 굳이 우리가 묻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조건인 70점 이상 여부를 판단하면 그 상위 조건에서 이미 80점 이상의 경우가 모두 걸러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점수가 C 등급으로 평가가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면 실제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구현이 가능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if, else 조건문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변수 값에 따라 그 실행 내용이 달라지는 조건문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스위치 케이스 구조문은 매우 편리합니다. 스위치 케이스 구조문은 스위치 대상으로 특정 변수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하는 동물명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입력하는 동물명에 따라서 간단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자라고 입력하면 포유류로 출력하는 식으로 말이죠. 실제 작성한 프로그래밍 내용을 보면 기존 if 조건문보다 더 직관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랩뷰에서는 if, else 구조문, 스위치 케이스 구조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케이스 구조문을 적절히 이용하면 조금 전 제가 이야기한 모든 조건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구조문은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건식의 결과를 연결할 수 있는 입력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원하는 입력을 연결합니다. 구조문 상단에는 해당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실행 명령어들을 이 공간에 작성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조건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넷베이스에는 조건문을 if, 케이스 스위치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케이스 구조 하나로 다 구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케이스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함수 팔레트의 구조의 케이스 구조 가져와 보겠습니다. while loop하고 비슷해요.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이쪽에 입력 노드가 있고요. 이 입력 노드는 뭐라고 했었죠? 조건이 여기에 동작하는 조건이 입력되는 평가 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참 거짓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는데 요것마다 우리가 참인 경우에 프로그램 해야 되는 영역, 거짓 조건에서 동작해야 되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문들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여기에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말하자면 여기에 불리언 조건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불리언을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불리언 중에 여기 토글 스위치 사용했었죠. 토글 스위치 이렇게 가져오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 스위치의 참인 조건, 거짓인 조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구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여기 기본, 증폭, 간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드롭다운 메뉴가 있었죠. 그거 어떻게 만드냐? 자, 그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링에 들어가면 텍스트 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텍스트 링. 예. 텍스트 링이 있는데 요거 가져오시면 돼요. 텍스트 링이 있고요. 요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 식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에 가면 음식에 따라서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음식에 따라서 가격이 있을 건데 그런데 여기에 음식명을 여러분들에게 입력하세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 없는 메뉴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식당에서 어떻게 돼요? 이 음식명을 입력하세요 하고 여기에 고를 수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 음식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식당에 있는 음식들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는 그 식당에서 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한 가격 정보들만 넣게 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우리가 넣고 싶은 메뉴들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데요. 자, 잘 보십시오. 요 텍스트 링입니다. 텍스트 링이고요. 요 텍스트 링에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우클릭을 해서 쭉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아이템 편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이템 편집. 여기 아이템 편집을 하면 프로퍼티에 있는 것 중에 아이템 편집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서 프로퍼티 들어가셔가지고 아이템 편집 들어가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거고요. 아이템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는 어때요? 아무 값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값들을 추가해 주면 돼요. 자, 추가해 주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아까 전에 뭐였었죠? 기본이 있었고요. 맞죠? 다음에 뭐가 있었죠? 증폭이 있었고요. 맞나요? 그리고 한 개 더 넣어야 되죠. 한 개 더 뭐예요? 간폭이 없으니까 한 개를 더 넣을게요. 여기에 간폭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되고, 자, 이거는 삭제를 할게요. 넣으면 되고, 그런데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본, 증폭, 간폭 순으로 하고 싶은데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거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아래로 이동,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이렇게 위치도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자, 재밌는 거 하나 살펴볼게요. 텍스트 링이라고 했었잖아요. 텍스트는 랩뷰에서 무슨 색깔로 표현된다고 했었나요? 맞습니다. 분홍색이었죠. 핑크색. 그런데 얘를 클릭을 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는 변수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어떤 변수다? 정수다. 정수입니다. 정수. 자, 정수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여기 문자를 넣었는데, 왜 이거 정수가 됐을까요? 그는 이 텍스트 링의 특징입니다. 특성입니다. 여기 아이템 편집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이템 편집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밑에 내리시면 옵니다.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아이템 편집에 보면 아이템은 기본 증폭 간폭이라고 우리가 넣은 값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무슨 값이 있어요. 그 값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은 0, 증폭은 1, 간폭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이라는 텍스트 값은 0이라는 값과 연결되어 있고요. 증폭이라는 문자는 1이라는 값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간폭이라는 값은 2라는 값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기본을 선택하면 이 텍스트 링의 값은 0을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증폭을 하면 얘는 1을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간폭을 하면 어떻게 돼요? 2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이 텍스트 링의 케이스 구조문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거 한번 보시죠. 텍스트 링은 파란색이죠. 정수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구조문의 조건 입력은 어떻게 돼요? 조건 입력 노드는 무슨 색깔이에요? 연두색이죠. 이 녹색이죠. 연두색. 뭐예요? 불리언이죠. 얘 둘은 원래는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랩뷰의 케이스 구조문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심지어 문자도 연결이 됩니다. 자, 연결이 되고요. 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내용이 원래는 참 거짓이 있었죠. 참 거짓이 있었죠. 근데 얘가 0, 1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보내주는 값이 0일 때 여기에 있는 여기를 선택했을 때 요 창에 동작이 명령어들이 실행을 하게 되고요. 얘가 증폭이 돼서 1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1, 1을 선택해 준 요곳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문점이 하나 더 생기죠. 뭐예요? 간폭이 우리가 2였는데, 간폭이 이거 2였죠? 2였죠? 2였는데 얘가 2가 없어요. 예. 케이스문은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어디 있나? 여기에 있잖아요. 위쪽에 선택자 라벨에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있잖아요. 쭉 내리시면 다음 케이스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음 케이스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0, 1, 2라는 게 없었는데 생겼죠. 2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 내지는 삭제할 수 있어요. 그 기능이 어디다? 다음 케이스 추가, 케이스 복제, 뭐 케이스 삭제, 빈 케이스 제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걸로 추가 삭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케이스 구조문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텍스트링 내지는 이제 다른 문자열 같은 것들을 연결했을 때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톱니파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올라가는 톱니파 있잖아요. 톱니파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톱니파라는 거 숫자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바뀌는 게 톱니파입니다. 자, 그 톱니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조에 들어가면 while loop가 우리 오늘 사용해야 되잖아요. while loop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여기 누르시면 루프 반복이라는 거 있죠. 요걸 사용할 거예요. 루프 반복. 이 루프 반복이 뭐라고 했었죠? while 루프가 돌아갈 때 여기 루프 반복 값이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반복 횟수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값이 루프 반복했어요. 한번 볼까요? 인디케이터 생성. 글자 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크기 36. 그다르게 잘 보이겠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기다림도 안 넣어줄게요. 너무 빠르게 바뀌면 여러분들 못 따라가니까. 따라서 볼 수 없으니까 보자. 상수 생성해서 100 이렇게 넣어줘 보겠습니다. 여기 정지 조건도 넣어줘야 되네요. 자, 컨트롤 생성. 네, 그래서 정지 조건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보셨나요? 정지 다시 해볼까요? 자, 요 숫자형이 지금 루프 i입니다. i 네모 i입니다. 네모 i고 실행을 하면 i 값이 0, 1, 2, 3, 4, 5, 1, 2, 3, 4 정지하고 다시 실행하면 0, 1, 2, 3, 4, 5 자, 이렇게 바뀌죠. 자, 요 i 값은 그런 값입니다. 그러면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냐?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뭐예요?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뭐냐면 함수 팔레트에 있어요. 함수 팔레트에서 여기 숫자형에 들어가시면 목과 나머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과 나머지라는 친구. 자, 이 친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목과 나머지를 출력해 주는 놈이에요. 자, 입력은 뭐가 있어요? x와 y가 들어가요. x가 y가 들어가서 x 나누기 y를 해요. 그래서 출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출력이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출력은 아래쪽부터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출력은 자, 이게 뭐예요? 예, 몫입니다. 몫. x하고 y를 나눠서 그거에 몫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있잖아요. 뭐예요? 요게 몫이라고 했죠. x 값에서 몫 값을 뺏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거를 연결을 하고요. 요거 나누기 있는 상수를 연결하는데 10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10을 연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면 여기에 10으로 나눠져요. 0에서 10 나누면 어떻게 돼요? 몫은 0이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1. 0 나누기 10 하면 몫은 0, 나머지는 1. 맞죠? 그 다음에 1 나누기 10 하면 어떻게 돼요? 몫은 0, 0이죠. 나머지 여기 위 0이죠. 0. 나머지는 1. 2 나누기 10 하면 어떻게 돼요? 몫은 0. 나머지는 2. 맞죠? 쭉쭉쭉 내려갈게요. 쭉쭉쭉 넘어가면 자 10이 되면 어떻게 해요? 10이 되면 10 나누기 10 하면 어떻게 돼요? 몫은 1.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0이죠. 11이 되면 어떻게 돼요? i가 11이 되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 계속 되겠죠? 어떻게 돼요? 나머지만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0, 1, 2, 3, 4, 5, 6, 7, 8, 9 하다가 i가 10이 되면 나머지는 0, 1, 2, 3, 4, 5, 6, 7, 8, 9 20이 되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바뀌겠죠.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인디케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 값이 나머지예요. 나머지고요. 자, 여러분들 보기 좋게 좀 크게 만들겠습니다. 크기를 자 숫자 좀 크게 나머지예요. 나머지고 그다음에 한 개 더 해볼게요. 몫이 있겠죠. 몫값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 연결될 거예요. 몫과 나머지예요. 자, 이것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 1초에 하나씩 올라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이것도 같이 출력을 해볼까요? i 값이 또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i 값도 같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i 값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i 값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기 10을 했습니다. i 값을 나누기 10을 했어요. 나누기 10을 하니까 몫과 나머지가 나와요. 실행을 해볼게요. 나머지가 1, 2, 3, 4 i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죠. 올라가고 1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몫이 1, 나머지 계속 올라가죠. 맞나요? 요 설명하고 같죠? 닫겠습니다. 자, 그걸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자, 요거는 차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맞죠?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차트를 가져와서 우리가 나머지를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나머지 값을 차트로 연결을 해 줬습니다. 자, 여기 요거예요. 가면 요 나머지 값이 여기 차트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사실 이제 이거 너무 느린 것 같아요. 100. 10배 빨리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 한번 오토 스케일 없애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어때요? 0에서 9까지 값이 너무 빠른가요?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500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3, 4, 5, 6, 7, 8 올라가면 이렇게 그 그래프가 차트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번에 해야 되는 케이스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지식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실력으로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케이스 구조문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으니까 자, 케이스 조건문 요 프로그램 한번 짜보시죠. 다시 한번 구성해 볼까요? 기본했을 때 동작하고 증폭했을 때 신호가 커지고요. 감폭했을 때 신호가 작아지고요. 모니터링 스위치 온 오프 할 때마다 이제 표시 여부가 결정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